4주차 2차시 강의에서는 상생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과 동물과 미생물들이 어떻게 서로 상생해서 살아나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생태계에 대한 앞에서 설명했던 사례하고 유사한 사례인데요. 지섬이 있어요. 근데 지섬에서 지가 사라지니까 생태계가 회복됐다는 이야기인데요. 1780년도에 이 지섬에는 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 배가 자초돼 가지고 알래스카에서 베링해 쪽으로 이렇게 깊게 뻗어 있는 이런 섬인데요. 쥐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일본 선박이 자초돼 가지고 들어오니까 화산섬에 외래종인 쥐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20년도에는 이 모피를 얻을 목적으로 업자들이 북극여우를 200쌍을 여기에다 도입을 했어요. 육지하고 이렇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종수가 적고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먹이 사슬이 이게 단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방어 수단이 없는 동물도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조류가 없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조개류가 없어지는 새들이 문제가 된다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1984년도에 북극여우라든지 2010년도에 쥐를 이제 없앴어요. 그랬더니 다시 생태계가 회복됐다는 사례예요. 앞에서 먹이사슬이 단순하면은 먹이사슬이 단순하면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느닷없이 이렇게 쥐가 들어오니까 A같이 이 새들이 줄어들게 돼요. 얘들이 새를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폐류들, 조개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해양 무척동물이 줄어드니까 이게 미역과 같은 다시 말해 해조류가 줄어들게 돼서 여기는 이제 생태계가 황폐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쥐를 없애버리니까 다시 새들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조개라든지 뭐 이런 무척추 동물들을 잡아먹게 되니까 얘들이 개체수가 이제 조정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해조류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살아나는 해조류가 있어야 마치 우리 육지에 그 식물들이 숲이라든지 들의 초원들이 잘 가꿔지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바닷속에 큰 나무는 이런 해조류라고 할 수 있어요. 작은 나무들은 이제 플랑크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 다시 번식했다 하는 하나의 사례죠. 이제 이런 생태계 기반 하에 그 나무들이 우리는 이제 잘 보지만 나무와 나무들이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다. 대화를 하고 있다. 뭘로 대화를 하냐?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인터넷망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스마트폰에는 그 무선 통신으로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들도 서로 나무와 나무 사이에 뿌리들이 소통을 하고 있어요. 또 공기 중으로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 공기 중에서는 앞 시간에 제가 타간물질로서 피톤치드라든지 또는 소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독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한테는 좋은 작용으로 소통을 하지만은 자기한테 불리한 어떤 곤충이나 식물에게는 독성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 밑에는 그 풀들이 잘 자라지 않는다든지 편백나무가 많은 곳에는 피톤치드 때문에 곤충들이 잘 찾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메신저죠. 공기 중에서 화학물질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근데 땅속에 뿌리들도 서로 연결해서 대화를 하는데 뿌리들은 그런 화학물질을 바로 전달할 수 없으니까 뭘로 하냐면은 균사, 그러니까 곰팡이의 실 있죠. 곰팡이 새로 나오면 이렇게 실처럼 뻗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균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균사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뿌리와 뿌리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여기 하얀 것이 균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여기 이 식물에 곤충이 영향을 입으면 균사가 바로 이 전달을 해요. 지금 내가 곤충의 침입을 받으니까 너는 방어작용을 해라. 그래서 얘는 피해를 적게 입게 하는 진딧물이 들어오면은 그런 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공기 중으로는 화학물질로서 내가 지금 적의 침입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좀 조심해라. 그래서 얘가 이제 다른 물질을 분비를 함으로써 진딧물의 피해를 적게 받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는 피해를 받는데 그 옆에 있는 풀들은 멀쩡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나무들의 소통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균근이에요. 균. 그러니까 균사로 덮여져 있는 뿌리란 뜻이죠. 곰팡이 뿌리가 덮여져 있는 뿌리. 대부분의 나무 뿌리들은 이런 균근으로 덮여져 있어야지만이 영양분도 빨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고 물도 흡수할 수 있고 이런 작용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위 균근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땅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 것은 마치 인터넷망처럼 이렇게 균근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어요.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가 또 콩가식물의 어떤 정상적인 모습인데 여기에 요놈은 비닐로 싸서 공기로서도 화학물질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뿌리도 완전히 다른 콩가식물하고 차단을 시켰어요. 여기는 처음에는 차단 안 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뿌리와 공기 중에 차단시킨 거고 여기는 이제 전혀 차단을 하지 않는 거고 여기는 공기 중만 차단하고 뿌리는 이제 차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균근으로 여기처럼 이것과 균근으로 그러니까 균사로 연결해서 소통이 되고 있는 것들은 진딧물에 대항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처럼 차단을 해버리면 아무런 대응하지 못해서 일방적으로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뿌리라든지 또는 화학물질로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 균근 통신망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천연 살충제로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진들이 2009년도에 캐나다에 있는 숲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균근 네트워크를 발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무 하나가 균근을 통해서 30m까지 떨어져 있는 주변에 여러 나무들에게 연결이 됐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곰팡이는 종이 다른 나무에도 연결된다. 꼭 자기하고 똑같은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에도 연결이 돼 있더라 하는 것을 직접 이제 밝혀낸 거죠. 근데 오늘날의 농업들은 이 곰팡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균근의 네트워크를 망가뜨리고 있다. 왜 그러냐면 비료나 퇴비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굳이 나무들이 소통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영양분을 주기 때문에 굳이 소통을 할 필요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빨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에서 곰팡이를 필요하지 않게 돼서 농작물 자체의 질병 저항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 농법이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진딧물의 피해가 큰 작물 중간에 일부러 진딧물에 취약한 식물, 그러니까 우리가 배추를 심었다. 그런데 거기에 진딧물이 더 좋아한다 그러면 물을 거기에다가 몇 개를 심어 놓으면 진딧물이 개를 빨아먹고 나머지는 이제 안전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희생식물이 진드에 희생되고 땅속 균군을 행해 다른 장부들은 경고 신호를 받고 대응 체제를 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꼭 전쟁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땅속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농업을 이용하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해충에 버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강조할 때 이런 것까지 지나치게 퇴비를 많이 하면은 식물들이 오히려 면역을 잃게 된다 하는 것들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소통하는 사례 또 하나는 잘라진 나무, 구루터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구루터기. 구루터기는 어쩝니까? 이파리도 없고 뭐 이러죠. 줄기도 없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나중에 살아남아서 여기서 뭐가 나오죠? 줄기도 나오고 잎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광합성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도 빨아들 수도 없고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둥치에 있는 구루터기에 있는 것도 이 이웃나무에 도움을 받아서 양분을 주고받더라 하는 것을 이제 밝혀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이죠. 이 큰 나무는 구루터기 영양분을 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로 균근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기의 뿌리가 여기까지 확장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뿌리라든지 양분을 더 쉽게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구루터기는 어째요? 자기가 이파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수분을 이 큰 나무에서 수액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뿌리를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분해를 해보면 뿌리 바깥에 이렇게 이런 걸 외생균근이란 뿌리 바깥에도 이런 균사라든지 굉장히 많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고 뿌리 안쪽에도 곰팡이에 이 균사들이 들어가서 내생균근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에서 뿌리 사이로 연결되는 것은 외생균근하고 내생균근하고 서로 연결돼서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무의 뿌리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남중국 농업대에서도 이런 연구를 했어요. 토마토 한 쌍을 붙여 심었어요. 그래서 서로 균군을 연결하도록 만들어서 한쪽에 줄기마름병 같은 이런 병원성을 유발을 시켰어요. 곰팡이를 유발시켰더니 그 옆 토마토에는 줄기마름병이 훨씬 덜하고 일부러 하는 놈은 이제 영향이 미친죠. 그래서 이것은 병연체에 저항하는 유전자와 효소도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거 똑같아요.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미리 그 경고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비닐봉지를 씌워서 공기를 통한 경고물질 전달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화학물질로서 공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걸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토마토의 그 질병이 심하지 않더라 하는 것은 균근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하 세계를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이 뿌리 하나하나를 보면 수많은 균근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현미경이라든지 확대해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멀리던 아까 카나다에는 30m까지 소통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큰 나무와 이 작은 나무 사이도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속에 그늘이 있어서 작은 나무들이 자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큰 나무의 양분을 아까 구루토기처럼 둥치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작은 나무가 강합성을 하지 못하더라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 소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드 월드 웹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www 하는 게 똑같이 우리 마치 그 인터넷이 연결된 것처럼 나무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균근의 지하세계 네트워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 속에도 오늘날 5G처럼 이렇게 상생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5G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시머드 연구진이 땅 속에 이런 균사들의 그물망을 탐험하면서 역동적으로 서로 이렇게 의존하고 있더라. 앞에서 제가 잠깐 말했지만 큰 햇볕에 가려진 그늘지구의 어린 나무들도 이렇게 햇빛을 받고 있는 큰 나무 도움을 받아서 잘 살더라. 양분 배분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풀고 나누는 상생의 식물 세계가 그 식물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안전망이다. 이게 5G처럼 연결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과 토양의 박테리아들은 이런 이제 서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식물이 어떤 곤충들이 와서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게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AMP라는 화학식은 아데노신 1일산인데 이런 그 물질을 분비를 해요. 이런 분비를 박테리아 세균이 감지를 해가지고 저항력을 길러주게 하기 위한 효소 같은 것을 식물한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애벌레들이 이 애들을 접근하게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적응이 잘 돼서 식물이 계속 잘 자라서 그 생산량을 늘리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상생의 효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인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어떤 이런 세균이라든지 또는 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식물이나 동물하고 서로 상생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럽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과 공생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마이크로바이옴의 영역은 크게 이렇게 뿌리, 균근 영역, 그 다음에 줄기 안에도 아까 그 곰팡이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잎에도 그런 영양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많은 영양분들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거죠. 아미노산, 그 다음에 호르몬, 비타민, 탄수화물, 유기산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이런 그 미생물에게 안전하고 먹거리가 풍부하게 한 환경을 제공하고, 미생물은 안락한 보금자를 찾아 정착한다. 서로 공생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식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은 식물과 이런 그 균사들, 곰팡이들이 서로 잘 협력을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생태계 전체로 보면 토양을 건강하게 하고 또 생태계 전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콩과 식물에 우리가 주로 콩을 뭐라 합니까? 밭에서 나는 단백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콩 가지고 콩국수도 만들어 먹고 두부도 만들어 먹고 여러 가지 하죠. 그만큼 영양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죠. 식물성 단백질이 뭐 두유도 만들어 먹고. 그런데 이것을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그러죠.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질소를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미노산이 뭐냐면 질소 성분이죠. 질소 성분. 질소가 있어야만이 이것들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계속 붙어서 단백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런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들은 이런 콩과 식물들하고 또 뭐가 있다고 했죠? 남조류, 앞에서 남조 세균에 대해서 말했죠. 이런 종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식물들은 질소를 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뭘 하죠? 비료를 주잖아요. 질소 비료를 줘서 아까 균사들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콩과 식물은 라비조움이라고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뿌리에 곰팡이가 붙어서 이것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그 조건들이 갖춰져 있더라 하는 것도 하나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큰 유기체, 그러니까 메타 유기체라고 해서 식물이 기주죠. 또는 뒤에서 나오죠. 우리 사람도 기주예요. 여기에 그 많은 미생물들이 사는 거죠. 이것들을 합쳐서 메타 유기체라고 그러는데, 식물과 앞에서 말한 균사들은 떨어지냐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한 몸이죠. 우리 사람과 우리 뱃속에 있는 어떤 대장균이라든지 또는 유산균 이런 것들은 한 몸이죠. 한 몸.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식물과 동물 등이 더불어 살아가는 미생물 전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유전 정보를 측정을 하면 이 미생물 정보까지 다 우리 사람의 유전 정보가 되는 거예요. 유전 정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정의예요. 식물과 동물 등과 더불어 살아가는 미생물 전체로 이 미생물의 유전 정보까지 포함한 개념을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주생물, 숙주라고 그러죠.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식물의 생태계의 핵심 구성원이다. 뿌리의 내부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고 그런 뿌리 전체를 보는 이렇게 실제로 미생물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둘러싸여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물의 마이크로바이옴 효과는 앞에서 이제 계속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했죠. 저항력이죠. 다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저항력을 일으키게 하고 또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아까 물질을 분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강한 토양을 조성하게 하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잡초도 제거하게 해주고 토양 오염물질을 정화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건강한 식물들이 결국 우리가 이걸 이제 채소로 먹게 되면 인체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 마이크로바이옴은 이렇게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미생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를 말합니다. 주로 세균, 박테리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고세균, 아주 더 옛날 세균 또는 작은 세균들이 있어요. 남조류 같은 이런 걸 고세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곰팡이, 그 다음 원생동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미생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미생물에 포함이 돼요. 이게 작다라는 뜻의 작은 생물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고 현미경으로 봐야 된다든지 이런 생물체들을 우리는 미생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바이옴은 특정 환경 모여 생태계를 형성한 미생물 군집인데 사람의 대장에 사는 건 사람 대장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불균형이 일어나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많은 질병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고세균 남조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남조류가 이제 세포 속에서 내생 진화설이라고 그랬죠. 세포 속에 들어가서 진화하면 엽록체가 돼서 식물체가 되고 그냥 되면 동물이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인체의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이렇게 유전적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형들을 보여주고 이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그래요.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죠.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그 건강검진 할 때 대장 내시경이라 하게 되면 그 전날 그 병원에서 준 액체 물질을 먹잖아요. 이게 먹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장 속이 비워지죠. 화장실 몇 번 가면 장 속이 비워지면 장에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왔던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장 속에 있는 유산균이라든지 또는 유해세균도 있겠죠. 이런 세균들이 완전히 다 비워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가 완전히 이제 마치 우리가 숲이었는데 그걸 다 깎고 숲을 깎고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어떤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쩝니까? 건강검진 하고 나면은 꼭 설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주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몇 번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게 나면 어째 유산균 제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이런 걸 이제 부지런히 먹어서 저의 장 생태계를 새롭게 이제 형성을 하는 것이죠. 그게 형성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아까 식물들의 면역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저항력이 이래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체 부위 속에 굉장히 많은 어떤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어요. 장 속에. 이게 유익한 것도 있고 유익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장 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인테스티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와 다양성이 매우 커서 제2의 인간 유전체라고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헬스케어, 건강케어라든지 의약품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도 활발하고 실제로 프로바이오틱스는 다 이런 것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과 인간 간의 상호 영향은 아까 식물의 균사가 연결된 것처럼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숙주, 인간이 숙주죠. 유전자와 그 다음에 이 어머니 미생물과 전달 초기에 정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전적으로도 부모를 닮은 이유도 이 장도 그대로 이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도 그대로 다 전달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뭐 항생제라든지 감염, 위험증, 스트레스, 위생, 나이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음식을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 내시경을 한다든지 이런 항생제를 꾸준히 먹게 되면 항생제 먹게 되면 어때요? 우리 위나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을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항생제라는 게 균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설사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비인후과 약을 먹게 되면 하루 이틀만 그냥 먹게 되면 바로 설사가 나게 되죠. 왜냐하면 내 장 속에 있는 생태계가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죠.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이런 장내 세균들을 유산균 제대로 먹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사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 장내 미생물 생태가 파괴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여기 보면 공생관계 불균형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스가 파괴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게 면역 조절을 실패해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균형이 잘 일어나고 있다. 내 생태계가 여기 장내 세균이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은 면역이나 항상성이 유지가 돼서 이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위라든지 장의 어떤 상태가 안 좋으면 뭐 얼굴에 여드름도 나고 피부에 뭐 염증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만큼 이 장내 미생물의 그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단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 안에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은 얼마나 많냐면 사람의 세균수가 우리 사람의 세포수가 약 30조인데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개체수는 38조라고 해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식물의 마이크로바이옴, 그 다음에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생태계의 식물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생태계 상생에 이런 것들 필요하다. 인체 우리 몸 속에서의 그 상생도 크다라는 것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치면 제가 이런 글을 써놨는데 다른 데서 다운받은 거예요. 작은 나무는 큰 나무 그늘에 가려가지고 이 그늘에 가려서 늘 불만이 많았어요. 햇빛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죠. 실제로 우리가 배웠다시피 이렇게 영양분이라든지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걸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때문에 자기가 크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무꾼이 큰 나무를 베어갔어요.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좋다라고 기뻐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부러졌어요. 이 말이죠. 자기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든지 서로 도움을 받고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 보호 장치가 사라졌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사라졌을 때 굉장히 큰 재앙을 입을 수도 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지만은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일수록 세상일수록 흔들림에 강하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도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비대면 강의를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고 더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적은 만큼 그 움직임이 적음 속에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를 개발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